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뒤에 그 모습이 경북 청송에 있는 주황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경제시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기사를 쉽게 쓰여드리는 명품 시사 해설 9월 30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장동 문제가 오늘 아침에 가장 큰 뉴스는 역시 대장동 사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세 번째가 일본이 드디어 기시다 수상 시대를 열었다는 기시다 또 네 번째는 그 중국 문제,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한 중국 경제 위기 이런 문제들과 그 외 여러 이슈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디스토피아라고 한 제목이 됐습니다. 대장동 디스토피아라는 게 이제 그 옛날에 아수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수라 영화가 지금 대장동 사태와 아주 유사한 그런 얘기다 하는 것이 지금 다시 한번 아수라 영화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넷플릭스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아수라 영화가 제목이 떴어요. 이게 왜 떴나 했더니 바로 지금 대장동 사태를 그 당시에 풍조한 것이 너무도 유사하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아침에 떴습니다. 그 극중 배경이 성남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그 이름을 빌려서 경기도의 어느 가상도시 안남시라고 하는 가상도시를 빌려서 그 조폭들과 권력이 길타기에서 벌이는 이런 그 부동산 투기 사태를 묘사한 거라고 합니다. 영화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재산 약탈당하고 있다. 공공의 탈을 쓴 민영개발 대장동이 관할 인허가건이 행사 여탈건인데 이거를 이재명 지사가 몰랐을 리 있겠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집 한 채 갖는 게 죄가 되는 나라. 그래서 온갖 종부세다 세금이 폭탄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황을 전 국민을 무산자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공공의 탈을 쓴 민영개발로 엄청난 1,100억 넘는 폭리를 취하는 이런 세상. 국민 재산이 약탈당하고 있다는 그런 칼럼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위례 개발 때부터 맺어진 남욱과 유동규 라인이 화천대유 대장동 설계자들 어른지 지금 수사의 최대 변수다. 그런 얘기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400여 원을 키넨 파트너사에 빌려주고 그 키넨 파트너사가 화천대유에 투자하는 이런 방식으로 초기 자금을 마련하게 해준 그 대출을 주선한 사람이 남욱 변호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천화동인 4호 대표로 있는 남욱 변호사다. 도대체가 최태원 회장 동생 SK그룹은 여기 어떤 식으로 개입되어 있는 것이 하는 것도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창재 전 법무차관, 김기동 전 검사장, 이동열 전 검사장도 화천대유를 자문했다. 지금 화천대유에 지금 그래서 화천대유는 완전히 부동산 게이트이자 법조 게이트다. 각종 비리가 엄청난 비리, 민영사의 1,200배가 넘는 200배 가까운 200배 내외의 그런 이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많은 유력 법조인들을 고문단 30명 이런 고문단을 만들어서 우세를 쳤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게이트이자 법조 게이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기 공룡을 이름을 빌린 사기 민영개발이죠. 부패 정관 아파트찬스 이것이 공정한국이라고 하는 공정의 현주소다. 한국 공정의 현주소다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검찰이 화천대유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만배와 남욱, 정영학의 녹취록이
녹취록이 입수됐다고 합니다. 녹취록에 약 4,040억 플러스 알파의 배분 문제가 대화가 담겼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수사기관이 지금 뭐 분산으로 검찰, 경찰 심지어는 공수처까지 이렇게 분산되면서 용두사미 수사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몇 천억을 뿌렸는데 수사가 되겠느냐? 친여 검경으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전담팀에도 친정권 검사가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골든타임을 놓친 옵티머스 전체를 밟을 우려가 있다.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여당의 이상민 의원도 대장동 의혹은 전국적으로 특검을 안 갈 수가 없다는 지적을 할 정도입니다. 대장동 의혹은 갈수록 인제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인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좀 더 진면목이 아수라 같은 진면목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28일 날 쏘았던 것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런 얘기가 발표됐습니다. 극초음속, 초음속도 아니고 극초음속입니다. 이 극초음속이 얼마나 빠른 것인가 하면은 음속의 5배 이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극초음속.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어떻게 개발했는가 하는 것도 지금 큰 이슈입니다. 지난번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 이 중국에서 개발했던 건데 이것이 중국에서 개발했을 때 이것을 개발한 데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슈퍼컴퓨터가 미국의 연구소의 슈퍼컴퓨터에 관한 기밀을 해킹을 해서 중국이 해킹해서 이것을 대만의 TSMC에서 만 의탁해서 주문해서 만들어서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인제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중국에 대한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지금 육성하려고 하기 시작한 거고 중국을 규제하기 시작한 건데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음속의 5배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어떻게 개발했느냐 하는 것이 큰 이슈고요. 이것이 평양과 서울 사이를 115초 2 분도 안 걸리는 사이에 평양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서울이 방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걸 뭐 완전히 뭐 절대 무기인데 방어할 시간이 없는 이런 극초음속이라서 한국의 방어망이 굉장히 위협받는 건데 그나마 그것도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순항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오기 때문에 타격 자체가 속도도 빠르지만 타격 자체가 궤적도 추적하기 힘든 평양에서 서울까지 115초 만에 날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오기 때문에 타격이 힘들고 또 엊그제 본 것처럼 이런 것들을 철도에서도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차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했기 때문에 어 터널 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기차에 나오면서 바로 발사 후에 115초 만에 서울에 도착하면 서울이 이걸 현실적으로 방어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레이더도 포착이 안 된다. 그런 분석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정말 아 남북 대결 양상이 아주 위험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 하려고 하는 미국의 항모 전단도 이렇게 되면 위협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도발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막대 먹은 팽이다 하는 김여정의 한마디에 청와대는 도발이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 유감만 표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유엔 회원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할 것을 선제재 완화 요구는 북한의 선제재 완화 요구에는 선을 긋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 한국인으로도 첫 국제 원자력 기구의 의장을 맡은 신재현 주 오스트리아 대사는 북우라늄 농축이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현장 사찰이 시급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평화만 손짓하는 사이에 지난 4년 반 동안 평화 얘기만 타령만 하는 사이에 북은 드디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북 사업을 4년간 70억의 보조금을 대북 사업하는 민간단체에 70억 보조금을 줬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본이 어제 자민당에서 일본 총리로 새 총리가 선출되었습니다. 기시다 새 총리가 선출되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기시다 전 정교 회장이 어제 총리로
선출됐다는 나왔습니다. 100대 총리입니다. 100대 총리인데 이 총리 기시다 총리는 전통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정치 명문가의 3세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낸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로시마에서 구선을 하고 최장수 외무상을 역임한 아베 시절에 최장수 외무상을 역임한 그런 인물인데 문제는 위안부 합의를 2015년에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 후 여러 차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공이 한국으로 이제 공은 한국에 있다. 한국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관계가 험로가 예상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시다는 아베의 성장 정책과 달리 아베노믹스와 결별을 하고 분배로 중산층은 늘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아베노믹스 일본이 지금 다시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서 미국도 일본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로 가면서 과연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을 쓸 때 일본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 여지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한일 관계인데 한일 관계가 결국 2015년에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낸 사람이라서 위안부 합의 그때 그것을 파기한 것이 한국이다. 그래서 공은 한국에 있다. 이런 주장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한일 관계는 여전히 평행선 또는 험로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중국 문제가 또 역시 우리 주변 국가들의 문제가 큰데 중국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발전용 석탄 재고 일주일밖에 없다. 전력난 때문에 경제난이 우려된다. 지금 호주와 갈등을 빚으면서 호주의 석탄 수입이 끊기면서 31개 성 중 21개 성이 전력 공급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일부선 상업시설 진영 영업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오리온이나 포스코 공장도 가동 중단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베이징까지 전력난이 덮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력 사용 제한 지역에 베이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요 공업 지역이 전력난 앞에서 보신 것처럼 31개 성 중에 21개 성이 전력난에 충격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많은 부품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한국 IT죠. 주로 한국의 많은 IT 기업들이 중국에서 부품을 생산해서 한국에서 조립하는 식인데 IT주의 겨울이 올 것인가 온다 그런 얘기 나오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이 코로나에 이어서 또다시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 때문에 한국 기업이 이제 점점 중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중국 거리를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부동산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번에 흥다그룹 사태가 터지면서 일단 흥다그룹이 500억 원 채권이자 29일 날 어제 만기가 돌아온 채권자는 급한 불은 껐다. 그것을 이제 흥다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은행들을 일단 은행주를 국유기업이 인수해서 급한 불을 껐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계속 이런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해결이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지금 돌파 감염의 일주일새 1,892명이 증가하면서 얀센 접종자부터 부스터샷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문제는 시한폭탄 접종 거부자가 500만 명 정도 되는데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571만 명 미접종자에 대해서 미접종자의 추가 예약률이 5.3%에 그치고 있어서 당국은 방문 접종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영업 손실을 최대 80% 보상한다는 당정의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정의 협의가 있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당정 간에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업종과 집합금지업종, 유흥시설, 영업제한업종, 노래방, 식당, 카페 이런 업종 소상공인 약 91만 명에 대해서 영업이익 감소분의 60에서 80%까지 지급하는데 10월 28일부터 지급할 것이다. 이런 것이 어제 당정이 합의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월 1,000만 원이 매출이 1,000만 원 줄어든 노래방은 약 450만 원, 식당은 270만 원 정도 받을 전망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난이 가중되고 예비비나 국고 채무 부담을 또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대 예산이 3조 원은 어떻게 정도 예상되는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금 고민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빠진 여행이나 관광업, 숙박업은 보상에서 제외되면서 집단 행동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소액이라도 잡자.' 하는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용 40 제곱미터, 이게 40 제곱미터면 20평, 어 20평 안 조금 못 되는 전용으로 대체로 한 어 그런 매입 아파트도 매입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국내 아파트를 중국 자본이 쓸어 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3년 5 개월간 3조 원어치의 아파트를 중국이 쓸어 담고 있다. 연간 국내 아파트 중국인 취득 건수가 지금 뭐 2017 년부터 이 작년 5 월까지만 해도 13,573 건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약 3조 1,691억 원어치를 매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참 이 얼마 전에 또 중국인들의 사업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아파트를 사서 임대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중국인들이 아파트에 세를 살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과기부 장관이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혁신의 불까지 꺼진다는 그런 지적이 과기부 장관도 하면서 플랫폼 규제에 제동을 거는데 과기부 장관이 동조를 하고 나서 당연한 어제 과기부와 플랫폼 기업 CEO의 간담회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플랫폼을 죽이면 결국은 디지털 전환도 없다. 4차 산업혁명의 다른 이름이 플랫폼 혁명입니다. 플랫폼. 이 모바일에 깔려 있는 이 모바일에 플랫폼을 깔아서 이 플랫폼을 모바일에 플랫폼을 깔아서 판매자와 소비자와 이 플랫폼을 만나는 걸 정거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플랫폼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여기에서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하는데 이걸 규제하면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이 없다. 4차 산업혁명에서 뒤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대표적으로 P2P가 제도권에 편입되자마자 지금 사면초에 몰린 것도 바로 그런 연유가 있겠습니다. 어 지금 뭐 탄소 중립, 어 탄 탈탄소 정책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데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지금 뭐 이 여기엔 주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자연 태양광이나 풍력의 에너지를 생산하면 저장 장치에 저장했다가 바람이 안 불거나 햇볕이 안 날 때 사용해야 되는데 전력 저장 장치 ESS라고 하는 전력 저장 장치에만 1,000조 원이 든다.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국가 재무가 1,000조 원이 생각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희망극인가 하는 소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거 뭐 비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발표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기술도 탄소 중립 핵심 기술이 24개 정도 되는데 고작 1개 정도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뭐 그런 가운데 탄소 중립 목표를 더 올렸다. 2030 년까지 35% 탄소를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기업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난리인데 이걸 40% 까지 올렸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또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자체를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이 점령해서 자체도 못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 여의도에 14배에 달하는 논밭이 5년 새 태양광으로 뒤덮였는데 한국의 식량 작업률이 50%도 안 되는데 우량 농지에도 작물 대신에 패널을 심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식량보다는 펜을 심는데 식량 작업률은 정작 50%도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주 52시간제를 중소기업에도 적용하는 바람에 사실 주 50시간 20시간제를 적용하면은 당장 근로자들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력이 이탈이 심화되고 다 투잡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지금 조선업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중소조선업이 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뿐이겠습니까?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주 52시간 때문에 근로자 이탈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노동 민노총의 화물연대 파업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운송거부 장기화로 SPC 파리바게트의 운영업체죠. SPC 가맹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한 달째 파리바게트 빵집에 빵이 없다. 빵집에 눈물을 얘기하고 보도됐지만 공권력은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규직화 한다고 해서 공기업의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자회사에도 모두 비전문가들이 임기 말에 캠코드 인사들이 알바끼로 내려갔다는 게 어제 보도가 되었는데 이 공약은 어디로 갔나?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공약은 어디로 갔나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고용보험이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지금 공유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도 바닥이 나고 있고 수익률도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공일자리를 하다가 정부 세금 주도 공공일자리가 지금 한 100만 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다가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주기 때문에 4년간 5,729억 원을 펑펑 쏟아붓다 보니까 작년에만 3만 명이 넘게 고용보험을 받아가다 보니까 고용보험 기금이 바닥이 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총 부채 대비 가계부채 중 14.4%를 한국이 노르웨이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대금까지 실소유자 대금까지 무조건 규제하다 보니까 가계대출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초고금리 불법 사채로 빠져드는 그런 상황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자가 473만 가구인데 이 중에 166만 명 3분의 1 정도가 혼자 살고 있다. 또 얼마 전에는 뭐 우리나라 여성들이 약 30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혼자 살고 있고 또 뭐 또 청년들도 뭐 거의 많은 청년들이 혼자 살고 우리나라에 이게 고령자도 166만 명이 혼자 살고 있고 거의 지금 우리나라에 독거 가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충 추산만 해 봐도 그러니까 여성, 남 청년들 뭐 한 500만 명, 한 700-800만 명의 가구가 지금 독거 혼자 살고 있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면서 완전히 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미국의 긴축이 빨라지면서 세계 증시가 바짝 긴장하고 추락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 일본, 중국 모두 지금 증시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파월이 인플레가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다고 발언을 하면서 더욱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주가는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말 10월 10년물이 연말에 2%까지 올라가요. 지금은 1.5% 정도 되는데 2%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건데 에너지 가격마저 올라가면서 에너지 가격 지금 이게 탄소 중립을 강행하다 보니까 석탄을 줄이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니까 LNG 발전 비중을 높이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고 석유 가격도 올라가는 에너지 크런치가 지구촌을 덮치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다 보니까 공공요금 인상에 도시가스 등을 연말까지는 오르지 말아 달라 하는 기획재정부의 제동이 그렇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가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가격도 자연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이 한국의 비트코인은 5천만 원대, 이더리움은 340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세에서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하락하는 가운데 조금 반등을 어제 했군요. 이더리움도 하락세에서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24일부터 특검법이 시행되면서 4개 거래소만 원화 거래를 하는데 업비트는 다음 달부터 100만 원 이상 거래하려면은 신분증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 개인 인정을 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완전히 익명의 거래는 안 되는 거죠.
잠수탁 방지를 위해서 실명 거래를 이제 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엔에프티 뱅크라고 하는 것이 출범했다고 합니다.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코스피는 0.00%, 코스닥 0.0%를 기록했군요. 어제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트리플 악재로 증시가 충격을 받고 있다. 북미의 국채 금리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중국의 전력난까지 겹치면서 증시가 전부 하락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하반기에는 당분간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3,000선이 코스피 3,000이 깨질 수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미국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 우려 속에 정치 불확실성까지 확대되면서 혼조세를 마감했는데 특히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0.2% 하락을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쪽에서 다소 호조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 잠정치가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0.2%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미국과 유럽에 134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는 얘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인텔이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공장을 인텔이 원래는 그 칩만 생산했는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한다. 그러면서 반도체 전쟁이 바야흐로 가열되고 있는데 백악관 반도체 회의에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세세한 영업 기밀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한국에서 만든 영화가 세계적인 히트를 치게 되면서 K-웹툰과 K-소설의 제2 오징어 게임을 잡기 위한 영상 제작이 지금 불을 붙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가 미디어 특위를 구성해서 연말까지 언론중재법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어제 여야 9명씩 해서 이 미디어 특위를 만들어서 언론중재법 추가 논의한다고 사실상 언론법 폭조에 대한 국내외 거센 비판에 여당이 백기를 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지만 또 연말까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미국의 합참의장이 아프간의 병력을 남기라고 권고했는데 바이든이 지금 잘못했다는 지적이 미국 합참의장이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요한 기사 중 하나가 지금 우리가 중국의 굉장히 굴종적인 상태 외교를 보이고 있는데 호주가 어떻게 이걸 극복했느냐. 호주가 16개월 동안 작년 5월부터 호주산 13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규제를 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그 16개월이 지난 지금 결과 호주가 완성을 했다 하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냉정한 대응이다. 돈보다 주권 수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1년 동안 수모를 견디다 반격을 했다. 오히려 대중 수출이 늘고 있다. 두 번째로 독보적 전략 품목인 철광석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활용을 했다. 중국이 대체제를 구하지 못해 계속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막으면서 중국이 전력 대란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 세 번째로는 확실한 친미 반중 노선을 지탱했다. 강화시켰다. 그에 의해서 이번에 오크스 동맹까지 가입하면서 중국의 능멸과 위협에서 해방이 되고 속국가의 정면 대응했다. 이 세 가지를 냉정한 대응, 돈보다 주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냉정한 대응, 그다음에 독보적 전략 품목을 활용하는 전략, 확실한 친미 반중 노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이 우리를 계속 업슬 여기고 굴종적인 그런 외교를 강요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 외교장관, 예컨대 왕이 장관이 미국의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 거론을 하자마자 왕이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또 그걸 바로 연이어서 우리 외교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오히려 중국을 더 두둔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래서는 우리가 호주처럼 중국의 굴종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습니다. 호주의 대중 수출이 그래서 2010
2019 년부터 다소 쪼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호주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대중 수출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책을 2 권이나 썼죠. 뭐 히든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지 혹은 인비지블 인베이전 보이지 않는 침략 이런 책을 쓴 호주의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는 중국의 보복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결연한 의지가 리더들의 결연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종북 친중 외교에 갱도되어서 한미 관계의 동맹 관계를 오히려 흔들리고 있는 한국이 지금 미국이 쿼드에도 가입해 달라,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해 달라 해도 한국이 그냥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한미 훈련하는 것 자체가 대북 남북 관계의 장애물이다 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발언이 나올 정도의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 분석 기사, 호주의 정책이 우리가 굉장히 교훈을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